이번 시간에 이제 채권 좀 저기 잠깐 좀 주식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그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의 개괄적인 걸 좀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과목 시간에 그건 이제 더 자세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채권 같은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채권 중에서 이제 채권이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채무 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빌려오면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채권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채권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채권이 뭐냐면 이제 국채예요. 국가가 저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대신 이제 저기 그 증서를 주는 게 채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재정이 나라 살림이 흑자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채권이 별로 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이제 외환위기 딱 오고 나니까 이제 공적 자금 같은 문제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지금 국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뭐 우리나라 저기 나라 빚이 뭐 저기 최대가 됐는데 그게 뭐 200조 원, 248조 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저기 이제 채권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채권에 대한 책도 제대로 된 책이 거의 없어요. 내가 그 채권을 좀 강의를 하려고 채권 책을 찾아보니까 채권 단행본이 딱 2개가 나왔는데 그 둘 다가 이제 이제 충남대에 있는 교수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윤평식 교수하고 그다음에 유진 교수하고. 예. 근데 이 사람들도 채권을 열심히 썼는데 보니까는 분량을 못 채운 거예요. 분량을 못 채우니까 유진 박사 같은 경우에는 책 절반 정도가 이제 그 뒤에 수학이고 금융 수학이고. 네. 윤평식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제 뭐 결국 이제 그 파생상품, 금리 선물, 금리 옵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분량을 채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연수원에서 저기 그 쓰고 있는 저기 그 채권은 제가 샀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FP 교재는 내가 쓴 게 아니고 저기 그 금융연수원에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통신 교재들 이런 건 내가 다 썼어요. 그 뭐 증권 업무라든지 아니면 개인 자산 관리,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뭐 개인적인 자산 관리, 이번에 저기 그 개설되는 거 그 책은 내가 다 쓰고 이제 그랬다고. 그만큼 이 채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채권 공부를 하려면 이제 원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원서를 봐야지, 그래야지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꼭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위험, 리스크. 도대체 이 리스크를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하고 갈 거냐라고요. 위험. 사실은 이런 것도 하나를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책이 교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금융유선 교재가 요게 조금 부족해서 이제 불만이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재 개편 할 때 내가 조목조목 다 적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보내줬는데, 결국은 개편할 때 지금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여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개량화 시켜가지고 딱 규정을 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해리 마코비치라는 사람이에요. 해리 마코비치가 1952년에 이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써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요 논문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디어들이에요. 아이디어들이 잘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고객한테 언제 욕을 들어먹게 되냐고요.
일반적으로 저기 그 고객님한테 돈을 갖다 맡겼는데 내가 언제 욕 먹습니까? 욕을 안 먹어봐서 몰라요? 언제 욕을 먹게 되냐면 손해가 나도 욕을 먹죠, 그렇죠? 하지만 이익을 내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들은 전부 다 10%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평균적으로 당신은 왜 5%밖에 못 냈느냐, 이런 얘기를 되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수익률이 있다고 해요. 네? 수익률. 근데 내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수익을 냈더니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해에는 더 많이 내고 어떤 해에는 더 작게 내고 많이 내고 작게 내고 뭐 이런 식의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 저기 비난에 처하게 되면은 요럴 때 비난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차 연도의 수익률, 여기 이제 2차 연도의 수익률, 여기 3차 연도의 수익률, 여기 4차 연도의 수익률 이렇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4개년 동안 지금 그 자산 운용을 해줬는데 그럼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욕을 먹게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평균적인 수익률 마이너스 요거잖아요. R2 플러스 평균적인 수익률 마이너스 R4 나누기 4. 그죠? 그 하면은 1년, 2년, 3년, 4년 동안에 내가 평균적으로 욕을 들어먹게 돼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기 이제 개념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 통계학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락 위험이에요. 하락 위험.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이거 하락 위험. 그 다음에 이거의 개념은 뭐냐면 준분산, 세마이 베리언스라고 하는 이제 준분산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 용어를 써요. 준분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개념이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데 당시에 이 1952년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념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마코비치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보자.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예? 보세요. 전부 다 보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칭찬받아 마땅한 순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걸 다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공매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공매도. 공매도. 빌공자를 써서 공매도. 이 공매도는 뭐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는데, 요거는 아시겠죠? 요 식은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60만 원이다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60만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이 없다면 안 사면 되죠, 그렇죠? 근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식을 빌려와야 돼요. 빌려서 팔아야 돼요. 빌려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빌려서 팔았어요. 주식을 빌려서 팔면은 판 그 매도 대금이 내 계좌에 입금이 돼요. 60만 원 입금해요. 그래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5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50만 원까지. 그러면 나는 내 계좌에 들어온 6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그 사람한테 갚아주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공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60만 원에서 50만 원 밖에 했으니까 10만 원이 남잖아요. 이게 뭐냐? 이익이다. 이익. 근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가지고 70만 원까지. 네? 그럼 내 계좌에는 60만 원 밖에 없는데 10만 원을 더 해가지고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손실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기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본다고요. 하지만 시장에는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시장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중에 평균적으로 보면 주가는 올라도 위험이고 떨어져도 위험이다고요. 올라도 위험, 떨어져도 위험. 그렇다면 이거에 이제 위험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냐면 보세요.
R1 마이너스 R바 플러스 R2 마이너스 R바 플러스 R3 마이너스 R바 플러스 뭐 R4 마이너스 R바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어떤 수정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다 해서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됩니까 안 됩니까? 느낌으로 어때요? 느낌으로.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알파보다 높으니까 얘는 플러스 값, 얘는 낮으니까 마이너스 값.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다 더해버리면 기간을 길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은 저기 내가 손해본 적이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곱을 해주면 돼요. 제곱을.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을 없앨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일반식으로 써면은 다 더해줘라. 다 더했으니까 다 더해줘라. 어떻게 더하냐면은 각각의 R이 나오는 순간 R1, R2, R3, R4 마이너스 R바에 제곱해주고 나누기 기간수 기간수 해주면은 이 식이 뭐냐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이거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저거의 통계적인 개념은 뭐냐면 분산값이에요. 분산값. 이 분산값의 크기가 바로 위험의 크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주얼하게 한번 보자고요. 비주얼하게 한번 보면 빨간색 주식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하얀색 주식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개념적으로 딱 봤을 때 누가 더 위험한 누구의 분산값이 더 크게 됩니까? 느낌을 딱 보면 빨간색의 분산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주식을, 채권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덜 위험한 거예요. 안 위험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본전. 매일 본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분산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의 지표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동성의 문제예요. 변동성. 얼마나 주식이 방정맞게 움직이느냐 하는 이제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면 위험한 거, 변동성이 작으면 덜 위험한 거, 전혀 변동성이 없으면 무위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또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 마찬가지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다 저렇게 변동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이제 위험을 평가를 하게 돼 있다고요. 이런 우리가 지금 이제 결국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 과정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의 위험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주느냐. 내가 볼 때는 돈 벌어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위험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험에 대한 지표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채권을 한번 봅시다. 채권. 뭐 주식은 나중에 그좀 치더라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하고는 달라요. 주식하고는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식은 상법상으로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요. 주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의 형태를 보면 이제 개인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상법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밖에 없다. 주식회사밖에. 채권은 이제 그것도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그러네요. 국채. 그 다음에 지방정부, 서울시라든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데서 발행하는 걸 지방채라고 해요. 지방채.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채.
그 다음에 또 특수법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전력 뭐 공사법에 의해서 생긴 한전, 예? 이런 거. 특수법인이 하는 건 특수채. 그 다음에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 예, 이렇게 이름 부른다고요. 회사채. 근데 이제 그렇게 달라지게 된다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주식회사고, 그 다음에 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주식회사라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차대조표에 보면, 여기 사채, 요게 지금 이제 부채잖아요. 요게 채권이고, 여기 자본금 이렇게 나온 게, 요게 바로 이제 주식이다 그럽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돼요. 에? 만기 전에는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줘야 됩니다. 얘는 내 돈이니까 만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주고 이익이 안 생기면 배당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지금 채권자의 몫이잖아요. 요건 주주의 몫이고, 그렇죠? 의결권은 얘는 있지만 회사에 운영을 하는데 의결권은 얘는 있지만 얘는 의결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돈을 가져오는 자본 조달 수단이었는데, 근데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실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채권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채, 회사채가 되죠, 회사채. 어떤 주식회사가 발행했는데, 이때 액면, 여기 나와 있는 한 장이 얼마를 표시하냐면 일반적으로 10,000원을 표시합니다. 10,000원. 10,000원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표면 이자율이라고 해요. 표면 이자율. 표면 이율 10%. 10%. 그 다음에 여기 만기 있어요. 만기 언제까지. 이게 바로 이제 채권 안에 들어가요. 이게 채권의 발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이 있고 표면 이율이 있고 만기가 있고. 그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표면 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표면 이자율. 표면 이자율은 이제 원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빌리면 원금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표면 이자율이 이제 어떻게 이자 지급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복리로 주느냐, 달리로 주느냐, 아니면은 이표로 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표채라면 이표채를 우리가 쿠폰채라고 얘기해요. 쿠폰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렇게 우표처럼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가 06년 1사분기, 06년 2사분기, 06년 3사분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2006년 1사분기가 끝나면 12월 31일이 되면 요걸 이렇게 우표처럼 딱 떼요. 떼가지고 그러니까 쿠폰 떼듯이 떼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것에 딱 갖다 주면 그러면은 이자를 준다고요. 이자를. 그래서 그걸 이제 이표채, 쿠폰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복리, 달리, 그 다음에 이표, 그 다음에 할인채가 있어요. 할인채는 뭐냐면 만기가 되면 원금을 주지만 만기 전에는 그냥 할인된 금액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액면 10,000원, 그 다음에 표면이자 10%, 만기 3년짜리 채권에 각각의 채권들이 어떻게 현금을 주고받게 되는지, 예? 보면 1년, 2년, 3년.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달리채라고 하면은 달리채라고 하는 건 의미가 뭐냐면 여기 아무것도 안 주고, 예? 2000년대 아무것도 안 주고, 2000년대 아무것도 안 주고, 3000년대에는 여기 10,000원에 1 플러스 0.1 곱하기 3. 예. 이렇게 이자를 원리금을 주는 게 이게 바로 달리채예요. 달리채. 그 다음에 복리채는 어떻게 주게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안 주고 10,000원에 1 플러스 0.1 곱에 3승. 네. 세제 곱해서 이렇게 이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할인채 있잖아요. 할인채.
할인채는 안 주고 그냥 10,000원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표채. 이표채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 쿠폰을 떼서 주면 하니까 10%라고 했으니까 여기 1,000원, 여기 1,000원, 여기 1,000원과 그 다음에 원금 10,000원 이렇게 해주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표채예요. 왜? 왜요? 만기 전에도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모든 저기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할인율은 없잖아요. 일단 여기 현금 흐름을 쭉 할 수 있어야지. 근데 뭐 할인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할인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기 그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요 조건을 보면은 저걸 딱 저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특히 그 다음에 요 복리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우리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복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기 그 이런 거요. 한번 저기 그 좀 더 해봅시다. 관행적으로 이자를 1년에 한 번 주는 나라가 있고 이자를 1년에 2번 주는 나라가 있어요. 1년에 2번 주는 나라가 관행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주는 건 영국이다. 영국. 그럼 만약에 표면 이자율 10%를 복리로 하는데 1년에 2번 준다. 그럼 한 번 줄 때마다 얼마 써야 됩니까? 5% 줘야지, 5%씩. 그러니까 한 번 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10,000원에 1 플러스 0.1 나누기 2. 3년 곱하기 2번. 이렇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1년에 4번 주는 데 있어요. 1년에 4번. 우리나라 저기 그 이표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복리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1 플러스 0.1 나누기 4에 3년 곱하기 4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그 교재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복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이런 거예요. 1626년에 저 어디죠? 미국 사람들이 뉴욕 맨하탄에 있죠.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뉴욕 맨하탄을 이 인디언들한테 사온다고 해요. 사오는데 얼마를 주고 사오냐면 24달러를 주고 사와요. 그러니까 24달러를 주고 지금 번화한 땅을 사온 거예요. 생각하면 지금 이제 싹 웃으시는데 속으로 생각하면 뭐 인디언들이 바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이 평균적으로 한 8% 정도의 이자율을 유지를 해왔었어요. 1926년부터 쭉 보면. 그러면 보세요. 24달러를 지금 현재까지 하면은 1 플러스 0.08에 나누기 2 해서 지금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약 380년. 380년 곱하기 2번. 계산기 한번 나중에 한번 눌러보세요.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00조 달러를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돈이냐면 지금 건물 다 들어서 있는 뉴욕 맨하탄을 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리의 위력이에요. 복리의 위력. 그러니까 이 복리 개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은 처음에 10만 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10만 불. 10만 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면 400억 불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은 1,000원이라고 치면은 1억이에요. 이거는 40조 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연평균 23% 복리수를 거뒀대요. 23% 복리수를. 복리 계산할 때 72의 법칙이 있는 거 알아요? 72 나누기 이자율을 하면 이게 내 원금이 2배 더 걸리는데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72 나누기 23%. 약 3.5는 3년 반마다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불이 20만 불, 40만 불, 80만 불, 160만 불, 320만 불, 640만 불, 그 다음에 1280만 불. 그 400불이 금방인데, 400억 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높은 수익률로, 그 다음에 가장 길게. 요즘 배가 되잖아요. 이런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그냥 맨날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좀 여러 가지 그인데 채권의 성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이론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채권 가격 정리라는 게 있어요. 채권 가격 정리. 이건 뭐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헷갈려 해요. 근데 이건 뭐 반드시 그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시험을 풀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채권 가격 정리에서 여기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역의관계이다. 역의관계. 여기서 이야기하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뭐 그 회사채가 5%입니다. 뭐 7%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통 수익률 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중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의 이자율이 내려오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있는 이자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리스크 프리, 즉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으로 있습니다. 위험 프리미엄. 무위험 이자율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서 다 똑같은 건데, 그렇다면 이자율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험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위험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뭘 요구하게 되냐면 싸게 줘라. 싸게 줘라. 얘겠네. 똑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는 60만 원을 하지만 하이닉스는 3만 원이라고요. 왜 그러냐? 왜 저기 하이닉스 싸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싸져야 한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역영입니다. 시장에 이자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채권 가격은 싸져야 한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만기. 아까 만기 있죠?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 변동, 이자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이 변하면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음, 288페이지요. 288페이지. 여기 있죠?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잔존기간,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우리가 만기가 짧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채라 그래요. 근데 만기가 길면 장기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채와 장기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의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는데 누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간다고요?
단기채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의 그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가격 떨어지겠죠? 누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냐면 얘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단기채는 상하 이렇게 움직여요. 장기채는 상하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게 뭐냐면 위험이라고 했죠. 그렇죠? 위험. 그러면은 단기채와 장기채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한 거예요? 네? 장기채가 더 위험한 채권이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안 헤어진다. 잘. 이게 굉장히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데 이 커지는 상태가 어떻게 커지냐면 체감적으로 커지네요. 체감적으로.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좋다고요.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가 더 크게 움직여요. 더 크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저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이자율이고 여기가 채권 가격이에요. 채권 가격.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보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저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 얘기가 돼요. 같은 폭에 이자율이 갈 때하고 떨어질 때하고 가격이 움직이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저 네 번째 정리를 가지고 보면 어떻게 그림이 나오냐면 이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작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이게 볼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볼록성이에요. 볼록성. 컨벡서티라고 하는 볼록성을, 이게 굉장히 채권의 성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질이에요. 그런 성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다섯 번째가 있는데 표면 이자율.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표면 이자율.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 가격 변동폭은 작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표면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표면이 높으면은 가격 변동폭은 작아진다. 그러셨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까 봤던 표면 이자율이 10%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어요. 5%짜리가.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큰 폭으로 떨어지냐? 얘가. 그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누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냐?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표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이 표면 이자율이 높은 채권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의 움직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무슨 채권들을 사야 됩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죠? 그럼 올라갈 때 가격이 작게 올라가는 거하고 높게 올라가는 게 있다면은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만기가 긴 채권, 그 다음에 표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 이런 걸 사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 어떻게? 가격이 좀 작게 떨어지는 채권을 사야 한다고요. 그러면 가격이 작게 떨어지는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기채. 만기가 짧은 채권과 표면 이자율이 높은 채권. 이런 것들을 사야지, 그래야지 포트폴리오 관리가 용이해진다.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지금대로 움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그런 관계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주식 투자를 할 때 정확하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살 것인지 팔 건지.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이런 위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단기채를 살 것인지 장기채를 살 것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은 걸 살 것인지 낮은 걸 살 것인지.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 자사운용이죠. 자사운용 1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적절히 위험을 이제 회피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이제 파생상품, 선물 옵션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목적은 고객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도 물론 목적이에요. 물론 목적인데 어떻게 돈을 벌어주냐면 합리적으로 그 사람의 위험을 관리해가면서 일단 투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원금을 깨먹지 않는 거예요. 원금 깨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그 사람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걸 고민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될 뿐 아니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일단 시험을 못 붙잖아요. 시험을 붙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쯤 하죠 이쯤 하고 다음에 정규 교과 시간이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